GFP라고 하죠. 이걸 가장 많이 인용하는 데가 한국 언론입니다. 근데 미국의 전문가들이나 미 국방부는 이 랭킹 자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무의미하다. 북한이 포화 사격으로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미사일 요격기가 그걸 막을 수 있느냐. 미국 국방부는 은연중에 지금 한국의 전작권 전환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북한과 전쟁 시에 너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고, 미국은 한국이 영국처럼 자기 책임을 잘하면서 이 중국의 한시 방향, 또 북한까지 포함해서 주도적으로 막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전쟁과 안보 관련 영상들이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세계에서 곳곳에 전쟁이 터지기 때문인데, 또 이 분야에 이제 기자님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인사이트가 있으셔서 초대를 했는데,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좀 일어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상하고 있잖아요. 기자님 보셨을 때는 그 이유는 좀 뭐라 보시나요? 일단은 냉전 시대가 끝난 다음에 한동안 이제 초극 사회라 해서 미국이 한때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이라크 전쟁을 거치면서 한 20년 정도 사회를 겪으면서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찰 국가를 짊어지기에는 부담스러운 시기가 온 거죠. 그 와중에 이제 한때 적성국이라고 간주하지 않았던, 그리고 냉전 시대가 끝나서 완전한 승리라고 생각했던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그 엄청난 속도로 이제 미국의 거대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데 경쟁하는 시대가 오면서 이 다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점점 더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술이 발달했다 보니까 이제 초연결 사회라고 하죠. 뭐 알카에다 정도에 되는 조직도 어쨌든 9.11 테러를 일으킬 정도로 개인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뭐 사이버 안보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의 문제가 바로 그 먼 나라인 한국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이제 세계의 경찰로서 세계에 원래 사실 모든 일에 개입했었잖아요. 근데 그 개입했던 이유랑,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미국이 안보에서 홀로 이제 짐을 떠안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좀 바뀌게 된 근본적인 요인은 뭘까요? 우리는 이제 미국을 이제 광복 이후의 미국의 모습만 보게 되는데, 사실 미국의 역사는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개입하게 된 역사는 100년도 채 안 됩니다. 그게 2차 세계대전 끝나고죠. 그 리브로 헤게모니를 지키기 위한 세계 경찰 국가 역할을 떠안게 됐었는데, 뭐 물론 이제 미국의 국익이 같이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증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죠. 다만 그 한 80년간의 기간 하는 동안 미국의 국방비가 엄청나게 지출을 많이 하면서, 그 와중에 뭐 냉전 시대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치지만 이제 냉전이 붕괴되고 나서 우방국들, 그리고 특히 한국, 독일,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했는데 불구하고 미국이 혼자 세계 경찰 국가를 떠안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이나 과거 미국에 대해서 이제 멀로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고립주의였을 때 더 행복하다고 느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부당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안 그래도 도널드 트럼프가 우리는 세계를 위한 경찰이 아니다 이제 그런 코멘트도 하는데, 지금 군사력, 국방비 얘기해 주셔서 그럼 미국이 어쨌든 군사력이 1위잖아요. 명시공이. 방위사업비 어느 정도 쓰고 있는 거예요? 뭐 흔히들 뭐 인터넷에서는 뭐 천조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예, 거의 천조 가까이 매년 쓴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이 스톡홀름 평화국제연구소에서 매년 발표하는 이제 수치가 있는데, 이제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면은 1위가 이제 미국이고, 이제 2위가 중국, 순위가 있겠죠. 근데 2위 중국부터 해서 이제 11위까지 모든 나라들의 군사비를 다 합쳐도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거든요. 그만큼 엄청난 이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그 군사비 지출이라는 게,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미국이 이렇게 압도적인 군사비 지출을 하는데 왜 이제 군사력이 약화됐다 이런 말을 하느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얘기인데, 미국의 이제 군사비 투자는 두 가지 정도 나눠집니다. 그게 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한,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미군의 월급, 그 다음에 뭐 보급,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무기개발, R&D 같은 이게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집니다. 신기술 같은. 신기술 같은 것이죠.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부터 우려하는 것은, 미군의 예산 추이를 보면은 인플레이션 상황 꼈을 때 군사비 지출 상황 보면은 매년 군사비는 늘어요.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 요소를 뺀 그걸 이제 경상달러라고 하는데, 경상달러를 기준으로 예산을 이제 보면은 국방부가 분석하는 예산 추이는 매년 역성장을 해요. 마이너스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인건비나 그런 인플레이션이 깎아먹는다는 거죠. 실질적인 국방비 성장을. 미국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군대입니다.
모두 다 모병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나 이런 데서 이제 그만큼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정작 이제 R&D 예산이나 이런 것이 이제 투자할 곳에 투자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이제 국방부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미국도 예전에 냉전 시대의 기준인 5%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미 의회에서는 결국은 그게 이제 다 미국의 세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3%대밖에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에 과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미래 역량을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2위부터 11위가 국방비를 합쳐도 미국만큼 안 된다고 해주셨는데 세계 지금 군사력 1위부터 10위까지는 어떤 국가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수치를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때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까지 포함이 돼 있죠. 미국이 이제 중국과 러시아, 이제 북한 등을 이제 견제해야 되는데 중국의 미국 추격에 대해서 얼마나 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건가요? 일단 이것이 이제 신냉전과 냉전의 차이를 크게 가르는 기준 중에 하나인데요. 냉전 때는 소련은 사실 그렇게 큰 경제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충분히 결국은 미국의 이제 니오 클래시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냐면은 결국 우리가 군비 경쟁에서 소련에게 출혈을 강요하면서 자체 붕괴하게 만들었다. 자유민주주의 승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경우인 게 수정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지만 자본주의를 도입한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 부분에서도 미국을 위협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군사비 지출 경쟁만으로는 미국이 압도할 수도 없는 거고 심지어 중국조차도 이제 군사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와 군사가 같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이제 미국을 가장 추격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중국이 실제로 미국의 뭐 그런 위협의 1순위, 2순위, 3순위 위협 국가들이 있다고.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나왔던 국방부 최고 지침 문서, 그 National Defense Strategy라고 국방 전략서에 기초한 것인데요. 무엇이냐면은 이제 20년간 미국이 이제 세계 테러와의 전쟁에서 벗어나면서 우리가 너무 무분별하게 쓸데없는 데 돈을 지출하게 됐다. 그 와중에 많은 병사들이 죽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제 향후 미래 역량에 투자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시점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도광양을 하면서 엄청난 군비를 늘려서 우리를 쫓아오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분별하게 관여하는 시대를 떠나서 국가와의 경쟁을 강조해야 된다. 그 국가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모든 국가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비용을 따져서 1순위 위협으로 중국, 러시아, 2순위 위협으로 북한, 이란, 그리고 3순위 위협으로 이제 테러로 나눴습니다. 그 순위에 따라 중요도에 따라 우리의 이제 자원을 분별해서 사용하겠다는 이런 논리가 작용하게 되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뭐 다 이제 위협이 되긴 하지만 북한은 조금 거기서는 조금 아래 쪽에 있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패권 경제 관점에서 아직 북한은 지역 불안정 위협으로밖에 안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과의 인식 차이인데 사실 이제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1순위 위협으로 보는 게 실질적으로 미국과의 경쟁을 했을 때 3차 세계대전급의 이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대비해서 그에 상응하게 이제 경쟁하겠다고 보는 것이고요. 북한과 같은 경우는 지역 위협이 되긴 하고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위협이 되긴 하지만 아직은 충분히 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셈법이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대외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결심을 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가장 결정적으로는 코로나 사태 때 그게 이제 뭐 미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격화된 것인데 코로나 때 사실 의료 장비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뚜껑을 딱 까보니까 그 미국에 수입했던 핵심 의료 장비의 70% 이상이 중국산 장비였던 겁니다. 당장 미국 국민들이 쓸 수 있는 장비가 부족했던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삼성 같은 경우도 어쨌든 중국의 공장이 갖고 있잖아요. 반도체라는 게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경제 안보를 봤을 때 만약에 중국의 공장에서 그 반도체 내에 소위 말해서 악성 코드를 심어놨을 경우에 반도체라는 건 어쨌든 그 산업이 쌓이지 않습니까? 특히 국방부 무기 최첨단 물자들 F-35라는 핵심 부품입니다. 만약에 중국의 불안전한 요소가 핵심 장비에 들어갔을 때 단순히 이게 소비재가 아니라 미국의 이제 핵심 물자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핵심 장비에 대해서는 중국의 대외 의존도를 이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초당적으로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G2 중 하나인 이제 중국 군사력은 지금은 미국 군사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언젠가는 미국이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실제로 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재밌는 것이 이제 중국이 1999년도에 그 중국의 이제
영관급 장교 2명이 쓴 책이 있습니다. 초한전이라고 그 뭐냐면 영역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실은 1999년도에 나왔지만 미국의 육사하고 공군상학의 필수 도서가 될 정도로 미국은 이제 중국군의 핵심 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초한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중국이 미국을 이길 것인가를 하는 교리를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교리를 보면은 중국은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래식 전력뿐만 아니라 그 회색지대라는 건 이제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이런 지대에서 사이버전, 그리고 뭐 마약전, 밀수전, 그리고 자원전, 이 모든 걸 영역을 조합해서 공격해야 된다는 논리를 세운 겁니다. 근데 1999년도에 나왔을 때 이 초안전은 전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재래식 전력에서는 미국에게 상대가 되지 않으니 다른 영역을 조합해서, 그러니까 사이버전이나 해갖고 미국을 흔들어야 된다는 게 강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경제가 이제 중국이 이제 급부상하면서 재래식 전력마저 이제 미국과 이제 경쟁하는 시점에 이른 겁니다. 계속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은 미국 입장에선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간 정말 우리를 이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불안감이 이제 엄습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미국과 중국이 이제 패권 전쟁에서 사실 한국은 뭐 그 사이에서 적절한 줄다리기 하면서 이제 적절한 대응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미국은 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국에서는 어쨌든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너무 확실하게 우리가 손을 잡으면 결국 우리한테 결코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적절하게 하고 싶지만 외교적으로 그게 쉽진 않지만 어쨌든 또 그런 모습을 저는 미국은 또 안 좋게 볼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인터뷰했던 많은 이제 고위 관리들이 그냥 본심을 얘기했던 것이 미중 패권이 격화된 이 시점에서는 한국도 동맹이기 때문에 그 양다리를 거칠 수 있는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동맹인 한국이 중립을 선다면은 그것은 미국을 적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경중안미,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란 말이 통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 경제안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반도체 공정 이런 것도 다시 이제 안보와 연계돼 있다 이렇게 보는 시점에서는 한국이 이제 중간지대에 선다는 것 자체는 미국에 적대한다는 약간 그런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미국은 이제 한국에 미군 기지도 있고 뭐 한국을 여러 측면에서 도와주는데 한국은 어쨌든 거기서 중립을 선택한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 약간 괘씸해 보이는. 그렇죠. 예, 예. 그럼 만약에 이제 미국 대선에서 이제 점차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커지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전생이나 중국에 닥치는 일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더 압박이 심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제 책에서 나오지만 저는 사실은 요 책에 추가하셨었죠?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미국도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이제 외교 정책이나 경제 정책이 어느 정도 스타일이 차이가 나는 건 맞습니다. 접근 방식이나. 그러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무엇이 바뀌지 않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한 걱정은 초당적이라는 거죠.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버든 쉐어링이라고 하는데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제 결국은 이기기 위해서 동맹의 부담을 확대해야 된다는 그 공감대는 단순히 트럼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바이든은 오히려 더 그 범위가 확대돼서 트럼프 때는 뭐 방위비 분담금 그 눈에 보이는 수치로 나타났지만 바이든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공정부터 해가지고 탈중국화, 그 이제 굉장히 그 범위가 훨씬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저도 오히려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트럼프냐 바이든이냐가 아니라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좀 미국 역사상 굉장히 이례적인 이제 포퓰리스트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의 장기적인 이제 이익보다는 당장 자기 지지율을 이제 끌어들이는데 훨씬 더 이익이 되는 단기간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또다시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위비 협상을 이제 바이든 때 끝내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이 보이는 게 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의 현직 고위 관리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뭐 한국 언론에서도 이제 국내 언론에서 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이제 플랫폼 경쟁 촉진법이라는 법안을 이제 통과시켰어요.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런 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사실은 미국 정부까지도 굉장히 지금 놀라는 눈치인 게 결국은 이제 미국 국내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구글 같은 것도 있는데 이 윤석열 정부가 자기네 미국 회사도 이제 규제하려고는 움직이냐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말 더 붙이는 게 만약에
지금이 이제 트럼프 시기였다면은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이었다면은 이게 FTA 정신에 위반된다고 해서 그러면 FTA 깨라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우려했던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더 단기적인 시각에서 이제 미국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트럼프 시대는 좀 더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중국과 대만에 관한 이슈도 굉장히 뜨거운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 미국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보나요, 실제로? 실질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때 이제 인도태평양 사령관이었던 분이 어떻게 보면 인도태평양에서의 이제 최고 직책이죠. 5년 안에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발언을 해서 백악관이 이제 진화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언제 이런 코멘트를 한 거예요? 그게 2021년도였습니다. 21년도. 네. 그게 뭐 21년도에 5년이면 뭐 26년까지도 전쟁이라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워낙 그 파장이 큰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다 보니까 백악관은 좀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그렇게 일어날 거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우리가 대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진화를 나서긴 했지만 좀 충격을 준 발언이긴 합니다. 그분께서나 아니면 미국에서는 어쨌든 그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는 혹시 그런 이유는 있을까요? 일단 시진핑의 그 권력 승계 과정을 보면 이제 그와 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거죠. 시진핑이 이제 완전한 이제 1인 체제를 굳히기 위해서 자기 정통성을 위해서는 대만 통일 문제, 자기네들은 이제 남북 문제죠, 통일 문제죠. 공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트렌드를 봤을 때 중국은 이제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무력 침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국과 일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주요 해상로입니다. 그 세계를 통하는 주요 해상로이기 때문에 타이완 스트레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주요 수출입 통로가 다 그쪽으로 옮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아시겠지만 이제 TSMC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핵심 요소인데 TSMC의 이제 공급망에 차질이 생긴다는 거는 이게 전체적인 이제 전 세계 이제 경제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끼칠 수 있는 일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중국을 견제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중국이 타이완을 점령하게 되면은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해지기 때문에 가령 지금 일본과 마찰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센카쿠 열도잖아요. 타이완을 먹게 되면서 오키나와 그리고 센카쿠 열도까지 모두 이제 위협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눈을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게 된 거죠. 그럼 만약에 이게 어쨌든 대만이 중국을 침공할 일은 없잖아요. 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뭔가 미사일이든 뭔가 어떻게 하겠죠. 그럼 그때 이제 미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이 사태처럼 이제 뭔가 지원하는 수준에서 그친 게 아니라 미국도 당연히 여기서는 어떤 대응하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와 타이완은 좀 얘기가 다른 게 물론 이제 타이완도 미국과는 동맹국은 아닙니다. 그게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타이완과의 국교는 명목상 끊었지만 미국 외외에서 이제 타이완 관계법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준동맹에 준하는 이제 법안이 이미 마련됐고요. 그 법안은 확실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타이완 해협에서의 상황 변경의 경우 미국이 개입하는 이제 참전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우리 한미동맹처럼 이제 쌍무적 관계는 아니지만 미국의 이제 보호 명분을 대는 이렇게 방어막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말은 이제 미국이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독립을 지지한다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현상 변경. 그러니까 지금의 타이완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만약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무력 시위나 해서 타이완을 먹는 거는 우리는 윤호하지 않겠다. 방관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개입하겠다는 말은 우크라이나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이제 억제력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실제 중국이 이제 대만을 침공하게 되고 그런 전쟁이랑 선택하게 되면 우리 한국도 무조건 참가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이완 침공이 어떤 형태로 벌어지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이제 미국 고위 관리들 인터뷰를 했는데 트럼프 시대 때 국방 전략을 수립했던 엘브리지 콜비라는 이제 국방부 부차관보가 있어요. 그분과 인터뷰했을 때 그분은 만약에 타이완과 중국이 전쟁을 벌어졌고 미군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만약에 그 과정에서 한국이 참전을 거부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당하게 분노할 것이다. 그러면서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 있어 의회 관계자들이 그리고 미국 일반 시민들이 주한미군 26,000명을 거기다 둘 이유가 있느냐라고 정당하게 물을 것이라고. 아, 지금 26,000명 정도 있나요? 3만 명 가까이 있습니다. 28,000명. 꽤 많이 있네요. 네, 많이 그렇습니다. 예. 한국이 어쨌든 대만 문제에 참여 안 하는 게 현실적으로
정도는 거의 불가능한 거네요. 어쨌든 우리도 미국과의 그런 관계에서 지원받고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전쟁이라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고 단순히 이 타이완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의 역할이 직접적인 파병도 있지만 미국이 원하는 것은 직간접 모두 다 원하는 겁니다. 가령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타이완과의 거리상 봤을 때는 병력 투사의 발판이 된단 말이죠. 제일 가깝나요? 뭐 일본보다는 가깝진 않지만 그래도 일본 다음으로 가깝죠. 그리고 어쨌든 한국의 어쨌든 해군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여기 TSMC 인력들 같은 경우 빼내는 게 가장 핵심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제 난민 구조 역할이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국이 그 중국을 겨냥한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이 억제 효과를 발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최근에 문재인 정부 때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해제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중국 본토를 겨냥하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건치인데 어쨌든 이제 남한의 한국군의 존재라는 것은 타이완 전쟁 시 무시할 수 없는 억제력을 제공한다면서 직간접적으로 어쨌든 많은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대만 또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무력 충돌이 실제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이제 거기도 당연히 투입될 거잖아요. 그러면 한반도의 안보 공백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이 틈을 뭔가 더 노릴 수도 있을 거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미국의 국방 전략서의 논리를 되게 유심히 봐야 된다는 게 결국 미국이 동맹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계 경찰로서 개입할 수 있는 자원은 무한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1순위 위협에 전적으로 대비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빈틈을 누가 메워줘야 되냐? 독일일 수 있고 프랑스, 영국 등 이제 전통적인 동맹국이 메워줘야 된다는 취지가 강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반도 유사시에도 보면은 전작권 전환과도 굉장히 연결이 있었어요. 은근히 미국의 국방부는 한국의 이제 많은 이제 보수나 이제 진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한국의 전시 작전권 이양을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한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2순위 위협이잖아요. 전적으로 우리가 그렇다고 너희들 버린다는 건 아니지만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핵우산을 제공해 주겠지만 북한과의 교전에 있어서는 한국이 전적인 책임을 맡아라. 우리는 이제 중국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것이야. 그리고 그 와중에서의 이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면은 기타 아시안의 이제 분쟁 지역에도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주한미군이 어쨌든 우리나라에 뭐 2, 3만 명 정도 있는데 이건 한국 방어만을 위해 존재하는 군대가 아닌 거겠네요. 그건 당연히 있겠지만 딴 것도 뭐 중국이라든가 다른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 부분이 이제 좀 재밌는 트렌드인 게 이제 전임 한미연합사령의 로버트 에이브런스 사령관이 사실 역대 사령관과는 좀 다른 이제 이야기를 처음에 했었는데 한국 대중들은 한 가지 명심해야 된다. 자기는 세 가지 모자를 쓰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 세 가지 모자라는 게 한미연합사령관, 그 유엔군 사령관,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 근데 이제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 사령관은 이제 한반도 문제에 전적으로 이제 담당하는 직책이라고 한다면은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예하의 준통합 전투 사령부로서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보다 큰 거대 지원하는 임무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사실상 역외 개입도 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시사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미 의회에서도 바이든 대통령 때 얘기인데 지금 라카메르 사령관이죠. 라카메르 사령관 도 어쨌든 주한미군의 이제 역외 차출이나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약간 대중국 견제 관점에서의 이제 주한미군 역할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대만 문제가 중동 분쟁이나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약간 조금 멀리 떨어진 문제처럼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기자님 보실 때 왜 그런 일이 생긴다고 보세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뭐 학계나 그다음에 정책 그리고 그 언론들이 한반도 천동설에 좀 매몰되어 있었던 경향이 좀 있었던 것 한반도 같습니다. 천동설이 뭐예요? 한반도 천동설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말하는 말은 아니고 이미 제가 이제 취재 기자였을 때 한국 외교부에 있는 많은 외교관들이 자조적으로 이제 얘기했던 내용을 제가 이제 이 책에 인용한 건데 결국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이제 세계가 돌아간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결국은 세계의 질서라는 게 어쨌든 각과 을이 분명한 부분에 있어서 있죠. 세계가 무엇을 원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대국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북 문제에 있어서 국제 문제에 호소하지만 그 대북 문제를 대가로서 우리가 그럼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그 트레이드오프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정책적으로 이제 고려하는 부분은 좀 많이 없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 내부에 있는 실무 관계자뿐만 아니라 존 햄리 CSIS 그 미국에 이제 되게 유명한 싱크탱크가 있는데 전략국제문제연구소라고 CSIS의 이제 소장인 존 햄리 소장이라고 있어요. 그분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 출범 시기 때 이제 한국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취약성은 협소한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한반도 내 지역적인 문제에만 국한된다고 한다면은 한국의 취약성 점점 더 증대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책이나 어느 언론은 이 북한이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만 너무 신경 쓰다 보니 타이완 문제가 어떻게 이게 우리나라와 연계되는지에 대해서 좀 소홀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의도적으로 그거를 이제 관심을 안 두려고 하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은 결국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만큼 관심을 갖게 되면은 결국은 복잡해지니까 상황이 결국 이제 중국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국적인 관점에서 이 전략이 좀 많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남북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북한과 한국의 병사 및 무기수는 실제로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나나요? 뭐 이제 자세한 거는 국방백서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저도 이제 수치가 이게 대략적인 수치만 아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병사는 당연히 북한이 이게 선군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징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배는 훨씬 더 많고 병력적인 면에서 다만 이제 무기 같은 경우는 이제 4세대, 5세대 무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죠. 육해공군 관점에서 얘기한다면은 이제 해군과 공군은 압도적으로 우리가 F-35 전투기뿐만 아니라 기술 면에서는 우리가 앞서고 있는 부분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보다 이제 기술력이나 이런 거는 훨씬 더 뛰어나지만 북한이 이제 병사 수라든가 예를 들면 재래식 무기 개수 이런 것들은 더 많은 건데 사실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도 숫자 앞에 뭐 장사가 없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엄청나게 수천 발을 한 번에 뭐 한반도에 뭐 한다면 그런 것도 굉장한 좀 우리가 위협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미국 국방부 내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양도 지뢰 특성을 갖고 있다. 양도 지뢰 특성을 갖고 있다. 오, 좋은 말이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양으로 밀어붙이면 장사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첨단 무기를 사용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제가 이제 부담 분담 관점을 이게 잠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언론에서는 좀 잘 안 이게 너무 방위비 분담금에만 신경 써서 안 알려진 건데 사실 미 국방부 내에서는 한국의 병역 감축 기간이 감축됐잖아요. 병역 기간에 대해서도 공정하지 않은 부담 분담이라고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한국은 이제 인구수 감소 때문에 어쨌든 그 명목상은 이제 복무 기간을 줄였는데 미국의 계획은 어쨌든 몸빵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재래식 육상 전력에 대해서는 한국이 보다 큰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건데 결국 몸빵을 할 사이즈가 한국이 이제 병력 사이즈를 감축해 버리면은 결국 부담은 온전히 미국이 떠넘긴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미국 국방부 내에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숫자 앞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한반도 중심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만약에 밀어붙인다고 했을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도 큰 위협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북한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핵무기일 텐데 핵무기를 제외하고 북한 무기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건 좀 뭘까요?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러시아제 무기, 최신식 무기들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최근에 특히 북러 간에 이제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면서 사실상 이제 기술 협력을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위협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김정은이 국방 5개년 계획을 세워요. 근데 김정은이 세워낸 그러니까 국방 계획은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계획입니다. 그걸 안 하면 이제 아오지 탄광에는 처형되기 때문에. 근데 그 계획 중에 무기 리스트를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도 최근에 들어서 얻은 무기 역량,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아니면은 미사일 방어망이죠.를 이제 회피할 수 있는 회피 기동형 미사일 같은 거를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거든요. 실험 중이거나.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도널드 트럼프 때 이제 KN-23이라고 이스칸데르 미사일인데 북한이 처음으로 기존의 미사일은 일정 탄도 궤도를 그리면서 낙하하는데 이 미사일은 날아가다가 이제 변칙 기동을 합니다. 변칙 기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드나 이런 어떤 그 미사일 요격기가 중간에 궤도가 바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격하기 어려워지는 시기가 되는 거죠. 또 이제 어쨌든 그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도 거기다 빠르기까지 해서 이런 최첨단 미사일 실전 배치하겠다고 실제로 선언을 했고 지금 러시아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이제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위협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생화학 무기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큰 위협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무기들은 다 이제 비대칭 전력으로서 상당히 위협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북한이 이제 끊임없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을 도발하잖아요.
네. 보다 보면 그렇다고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저렇게 도발을 할까라는 생각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그 도발하는 근원적인 이유 같은 게 있나요? 뭔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는 거겠죠?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얘기를 하고 있고 담론하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왜 도발을 하는 것인가 그거는 두 가지 부분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체제 경쟁이라는 관점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북한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서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북미 대화가 어쨌든 중단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이제 협상의 장에 끌어오기 위한 뭐 그런 전략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이제 북한이 계속 이제 미사일 발사를 하잖아요. 이게 과연 단순히 협박 수위만 높이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미사일은 과학입니다. 결국은 미사일 쏘는 것만큼 이제 데이터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리 전술이나 이런 걸 이제 계속 강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미국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요? 네, 언제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실제로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뒤에 얘기를. 그렇죠.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보면 저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평화 무드가 있기 전에 이제 화염과 분노, Fire and Fury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구 핵단추가 더 크니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친하게 지냈던 이제 주방위군 사령관이 한 명 있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그때 당시 상황을 회고하셨어요. 그래서 미군은 이제 현역 병사들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전이나 이라크전 때를 보면 알겠지만 그 평상시에는 이제 주방위만 하다가 전쟁이 대규모로 커졌을 때 이제 주방위군도 이제 해외 파병으로 차출되거든요. 근데 국방부로부터 이제 비상 대기 명령이 떨어지고 3개월 이내에 한반도 갈 준비해라 라는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김정은의 이제 발언을 보면은 어쨌든 전술핵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언제든지 핵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제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굉장히 이제 선제적인 선택지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전쟁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적의 역량과 의도인데, 적어도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그 김정은의 발언이나 아니면은 북한이 최근 개발하고 있는 그 무기 트렌드를 봤을 때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만약 북한이 한국을 선제 공격하면 사실 한국이 북한을 뭐 선제 공격할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북한이 한국 선제 공격하면 한국은 좀 어떻게 되고 북한은 어디부터 우리나라를 공격할까요? 만약에 제가 답을 했다면 제가 국방부 장관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북한에 이제 어쨌든 김일성 때부터 나왔던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항일 유격대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교리는 이제 성동격서라는 약간 전술 교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북은 동쪽에서 울리고 그다음에 공격은 서쪽에서 한다. 그래서 항상 보면 북한은 천안함 때도 그랬고 연평도 포격 때도 그랬고 목함질의 도발 사건 때도 그랬지만 항상 예기치 못하는 방향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할지는 결국은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또 전면전이나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정말 전면전을 원한다. 그럼 수도권에 공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또 그게 아니라 이제 에스컬레이션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딱 끝내려면은 어쨌든 연평도 같은 국지 도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북한의 선택에 따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미국에서 봤을 때는 핵을 제외하고는 한국과 만약에 북한이 붙었을 때는 이제 뭐 그런 얘기 많지. 북한에 뭐 재래식 무기나 이런 거 많지만 너무 쓸 수 있는 무기 별거 없고 사실 한국과 이제 전쟁이라는 거는 게임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실제로 미국도 그렇게 보나요? 그거는 이제 좀 한국 국내용으로 많이 쓰는 담론인 것 같고요. 미국 국방부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요. 이게 한미연합군이잖아요. 네. 상호 보완적으로 보는데 그 둘을 뗄 수가 없다는 거죠. 좀 북한이 핵을 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재래식 무기만 놓고 우리가 짱이야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결국 북한이 전면전을 했을 때 핵을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재래식 전쟁과 핵무기 역량이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겠네요. 그렇죠. 전술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핵만 빼면 한국이 짱이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VS 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전략적 관점에서는 좀 무의미한 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북한이 한국 공격할 때 수많은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면 한국이 그걸 다 막을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스칸데르 미사일등 최첨단 미사일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북한에는 엄청난 방사포를 이제 전방에 깔아놓고 있잖아요. 이게 포화 사격으로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미사일 요격기가 그걸 막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실제 요격기를 이스라엘과 하마스 때도 다 막지 못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뭐 이번 정권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
일본 정부에 들어서 어쨌든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고려된 것이 이제 원점 타격이잖아요. 선제 타격이고 이 부분에서 이제 반대론자는 이게 전쟁광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번 정부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사실은 한국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일본도 원점 타격을 가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도 left of launch라고 해갖고 발사 전에 그걸 무력화한다 해갖고 이제 선제 타격 먼저 예. 거기를 그냥 그렇죠. 타격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이제 미사일 방어 청장조차도 더 이상 요격기만으로 가지고 방어를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말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합참의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미사일 방어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방어만 갖고는 된다는 공세적 방어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원점 타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시대가 오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지금 현재 있었던 그 라카메르 사령관이 그 전에 이제 인도태평양 육군 사령관이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제가 직접 강연하는데 들었었는데 이런 말을 해요. 더 이상 화살을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 화살을 쏘는 궁병을 맞추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북한의 포화 사격이나 미사일 요격기 회피형 이제 미사일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시대에서는 공세적 방어를 반드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일본도 얘기해 주셔서 혹시 북한은 한국을 도발하고 있는 거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한국 말고 다른 나라 아니면 뭐 일본도 이제 북한이 뭐 도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도 공식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직접적으로 이제 일본에게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방위백서가 몇 년간 나왔던 대목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이 갖고 있는 역량에 이제 핵탄두를 소형화해 갖고 이미 도쿄를 핵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원점 타격, 적기지 공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최근에 법안을 해석을 바꿔가지고 선제 타격 역량을 확보하는데 교리를 좀 바꾸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때 대북 공격을 감행하면 기자님이 책에서 북한의 총구가 도쿄가 아니라 서울로 향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모두 다 이 우리나라는 뭐 지소미아 사태 때도 벌어지면 알겠지만 이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있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군 관계자를 얘기하면은 한미일이 이제 한반도 사태에 개입할 때 있어서 그 세계는 떨어질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굉장히 논리적인 이유인데 결국은 이제 일본에는 유엔사 후방 기지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엔군이나 아니면 미 본토 증원군이 올 때는 항상 일본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본에서 거쳐서 한반도에 증원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백세에 있는 주한미군이 아니라 본토 증원군을 대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방으로서 일본에 공격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북한도 이제 한국과 일본이 이제 군사동맹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이 그런 이제 공세적인 이제 방어 전략으로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제 한반도 인식 범위는 북한도 우리나라 땅입니다. 일본이 선제 타격을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 명확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일본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면서 우리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 한일 간의 이제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마찰음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도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생겼을 때 이 한미일 공조를 깨기에 굉장히 좋은 선택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국의 군사력이 그 미국의 군사 어디 이제 집계하는 곳에서 GMP였나요? 이제 자막 뜨고 있을 텐데 거기서 6이나 되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미군이 도움이 필요한가요? 한국의 그 국방을 지키는데 세계 6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제가 같은 언론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되게 안타까웠던 부분이 글로벌 파이어파워 인덱스라고 하는데 GFP라고 하죠. 이걸 가장 많이 인용하는 데가 한국 언론입니다. 근데 미국의 전문가들이나 미 국방부는 이 랭킹 자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VS 놀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의미하다. 군사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한국이 그 굉장히 높이 있잖아요. 근데 군사력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뭐냐면 그 GDP 대비 그 투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핵전력은 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 자체의 순위를 매갖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군사력이 6이냐 몇이냐 이거는 별로 신뢰하지 않는 수치고 다만 미국이나 서방 국가에서도 한국의 군사 역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보면 알겠지만 서유럽 국가들은 어쨌든 냉전 시대 때부터 사실은 미국의 모든 걸 의존하는 상황에서 군비 지출하는 것이 상당히 좀 소홀히 해왔던 부분이 있고 한국은 이제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어쨌든 엄청난 전쟁 물자를 비축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제 멘토이신 이제 빈센트 브룩 삼위연합사령관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토보다
그 지휘 통제 구조가 훨씬 더 한미연합 체제가 공고하다라는 부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역량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하고 비교해야 되잖아요. 상당히 역량이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핵 전력, 우리가 핵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미국이 갖고 있는 어쨌든 그 경제적 파워나 아니면 뭔 걸 생각했을 때 왜 굳이 미국의 힘을 마다해야 하냐는 거죠. 어차피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면 피로스의 전쟁이 될 것이고 조금이라도 이제 영향력이 있는 세계 패권 국가가 어쨌든 한미연합 전력으로서 참가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전력에서 엄청난 승리를 장담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걸 이제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핵 얘기를 계속 얘기해 주셔서 세계 주요국들의 핵 전력 실상은 좀 어떻게 되나요? 학계에서 많이 인용하는 이제 수치가 미국 과학자 연맹이라는 곳이 FAS라고 하는데 그 공식 통계를 낸 집계를 매년 오픈된 소스에서는 가장 신뢰가 있는 자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2023년 그 작년 기준이죠. 핵탄두 보유량은 이제 러시아가 5,889개. 그리고 미국이 5,244개, 중국이 410개, 북한이 이제 40개 플러스 알파로 보고 있는데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가령 랜드 연구소 같은 경우는 미국의 또 굉장히 높은 군사 싱크탱크죠. 일단 12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40개에서 100개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미국보다 핵이 더 많은데 미국이 국방비 그렇게 많이 써가면 러시아보다 핵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좀 더 적은 거예요? 미국이 이제 냉전 시대에 있어서 이제 핵 감축 전략 협정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라고 이제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숫자에서의 스톱한 수치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은 그 협정이 이제 맺어진 이후에 사실은 더 이상 그 핵을 늘리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실 러시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명목상으로는. 근데 중국이 지금 410개인데 중국이 현재 핵무기 확철 속도를 유지하면 2035년경에 약 1,500개가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중국의 핵무기 개수 이렇게 늘리는 이유가 좀 뭘까요? 이게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건데 일단 이거는 1,500개라는 숫자는 뭐 단순히 뭐 민간에서 추정한 숫자가 아닙니다. 미 국방부가 직접 발표한 숫자예요. 아, 미 국방부가 발표한 거예요, 이거? 그 소스는 그러니까 어쨌든 CIA나 다른 이제 정보부서를 통해서 알겠죠. 그래서 이 숫자는 추적 확실하다는 거네, 거의. 그렇죠. 미국 의회에 직접 보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 앞에서 이제 증언을 한 거죠. 이 1,500개로 늘어날 것이다. 근데 이제 1,500개로 늘어난다는 게 결국은 러시아, 미국에 이어 이제 중국도 이제 세 자리 숫자 핵무기 국가로 이제 등극한다는 건데 왜 핵이 많은 것이 중요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핵 전쟁은 핵 한 번 쏘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핵 억제 이론을 하는 사람들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핵이라는 게 1차 공격, 2차 공격, 3차 공격이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이제 핵의 숫자가 많은 국가가 결국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 핵을 쏜다고 해서 그 도시가 날아간다고 한들 전쟁이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2차 보복을 할 수 있는, 3차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나라가 훨씬 더 압도적인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핵 협박을 늘리기 위해서라면은 이제 숫자를 늘려갖고 지금까지 이제 미중 패권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많은 나라들이 중국도 스스로 그렇게 선언을 했고 최소 억제력이라고 우리는 이제 소수의 핵무기만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핵을 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주장을 했는데 중국은 아직도 명목상으로는 이제 핵 불사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선언하면서 이게 핵을 이렇게 세 자리 숫자로 늘린다는 거는 우리가 먼저 핵을 공격할 수도 있어 라는 거를 이제 나타내는 약간 지표가 되는 것이고 최근에는 이제 타이완 해협에서 이제 재밌는 것이 전략 폭격기가 많이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전략 폭격기는 결국 이제 핵을 실을 수 있는 무기잖아요. 설사 거기에 핵무기를 실지 않는다 그래도 언제든지 우리가 핵으로 이제 협박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상징성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핵을 통해서 다른 경제적 이권이나 이런 것을 이제 노릴 수 있는 세법도 이제 넣어놓고 있는 거죠. 자, 두 거대 핵 보유국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이제 소형 핵 보유국 북한과 이제 대한민국 같은 공간의 지역에 있는데 한국에 핵이 떨어질 확률이 정말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한국에 핵이 떨어지면 미국이 뭐 그걸 지켜줄 수 있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상황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 냉전 시대에도 보면 알겠지만 핵 전쟁 위험은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미국 전략사령관이라면 이제 핵무기 투사를 관장하는 총책임자죠. 대통령 승인이 있으면 바로 이제 핵 쏘는 사람인데 미 전략사령관이 미국 의회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한 개의 완전한 핵 무장 역량 국가가 아닌 두 개의 미국과 견줘도 손색이 없는 핵 적성 국가와
경쟁하는 시대에 왔다. 셈법이 훨씬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미국의 핵무기가 이제 5,244개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설사 예전 같았으면 소련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는 소련도 생각해야 하고 중국도 생각해야 되고 북한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핵무기 숫자는 한정돼 있고요. 그럼 얼마만큼을 이 핵전쟁을 벌이는 나라에게 사용할 것이냐, 그럼 비축 물량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세법이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이 남북전쟁에 있어서 북한이 전술핵 무기를 썼다고 했을 경우에 미국이 그거에 대한 상한 조건으로서 이제 미국은 분명히 핵보복을 항상 예고해왔기 때문에 북한을 쐈을 경우에 이것이 어쨌든 만약에 타이완과 연계돼서 중국도 핵보유국인데 중국이 또 핵 위협을 느껴가지고 또 어떻게 우발적으로 핵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시나리오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 핵 위협 앞에서 미국의 핵우사, 확장 억제력은 정말 좀 안전한가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미 국방부 관계자를 많이 취재해봤는데 확장 억제력의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북한이라는 이제 핵 보유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메시징 차원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메시징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프랑스에서 이제 나온 이제 유명한 얘기죠. 프랑스의 핵무장 보유의 계기가 된 과연 미국 대통령은 뉴욕을 잃으면서까지 파리를 지켜줄 것인가? 그렇지 않겠죠. 결국 왜냐하면 핵투사 최종 승인권은 이제 미국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되게 동맹으로서는 정당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 모라토리엄이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쏘지 않겠다는 거였지만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지를 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이 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놀라가지고 일본의 되게 오노데라 의원이라고 이렇게 방위백서를 작성하는 이제 고위급 의원이 있는데 굉장히 격앙된 반응으로 이제 워싱턴 DC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북한이 이제 단거리 미사일로 핵을 장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무신경하다면은 일본으로서는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때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신뢰성에 금이 간 건 사실이죠.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대통령 발언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죠, 이런 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 좀 재밌는 부분이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 처음으로 대북 정책 검토라는 걸 해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 비핵화는 이제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도 과거에 했던 전략적 인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바이든의 이제 관계자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는 북한의 비핵화는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중간 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거는 결국 이제 핵 군축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물론 미국은 인정하진 않겠지만 근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정부는 좀 더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당장 일어날 수 없다는 부분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북한이 핵 트리거 그러니까 핵 방아쇠를 당기지 않게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요게 더 초점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제력 강화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핵이 이제 이슈가 있다 보니까 한국도 핵을 갖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국민도 그런 생각이 있던데 한국의 핵 무장 가능성은 있는지라 한국이 핵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첫째로는 한국이 핵 무장을 할 수는 있죠. 그건 결국은 이제 국민의 선택의 문제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작년에 이제 미국을 방문하면서 우리가 마음먹으면 6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우리 역량은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제 문제는 핵을 갖게 됐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이제 경제적인 피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NPT 체제에 있기 때문에 이제 원자력 발전이라는 걸 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NPT를 탈퇴하게 되면 이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핵무기라는 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미국도 사실 이게 핵무기 예산 때문에 항상 정쟁이 되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향하면서 핵무기 예산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공화당은 이제 핵무기 늘려야 된다, 현대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좀 많은데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의 핵우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 같은 대통령 같은 이제 고립주의를 지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웰커밍한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니네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지? 핵우산 필요 없어? 그래, 핵무기 니네 갖고
대신 우리는 주한미군 뺄게. 이런 논리가 만드는데도 엄청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이제 핵무기를 우리가 보유했을 경우에 이 종심이 짧다고 했잖아요. 핵무기 보관소는 어디다 만들 것이며 결국 이 북한의 포화 사격으로부터 방어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방공호 벽도 굉장히 두껍게 지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말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북한도 이제 핵무기를 늘려나가고 있잖아요. 어디까지가 이제 핵 불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쳐요. 네. 그러면 이제 뭐 한두 개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최소 추정하는 북한이 지금 40개잖아요.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언밸런스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미국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이 NPT 체제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 신경 써왔는데 만약에 한국이 그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은 이제 당장 핵 알레르기가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핵무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핵 군비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미국은 한국을 진짜 동맹으로 생각하나요? 그럼요. 그거는 이제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미국의 국익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역량 있는 국가가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동북아시아에. 그렇죠. 그리고 한국 전쟁에서 희생된 장병이 2,600명 정도 되죠. 3,000명 가까이 되는데 미국이 지금까지 어쨌든 희생했던 그리고 미국이 투자했던 비용을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동맹이라고 생각을 하죠. 다만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관점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냉전 시대에 있어서 이제 한국을 이렇게 키워줬다면은 미국이 이제 이 거대 패권 경쟁, 중국과 러시아의 경쟁에서 이제 우리 혼자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참가하는 게 아니라 동맹으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너희를 지원하는 입장이었다면 동맹이라는 건 쌍무적인 관계다라고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도 이제 동맹을 이제 계산할 때 모든 동맹을 똑같이 이렇게 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이 지탱 국가로 올라서는 이 시점에서는 훨씬 더 기여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그게 올바른 동맹의 관계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보는 관점이 커졌다고 봅니다. 저는 기자님 모시고 이제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이제 요 책을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 좀 여쭤봤는데요. 그러니까 혈맹 미국이 한국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제 한국도 이제 동맹 국가로서 미국의 동북 아시아에서 이제 뭔가 이슈가 있을 때 한국도 함께 뭔가 하길 바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한국이 어쨌든 북한과 전쟁 시에 한국이 반드시 필요한 거는 좀 뭐라고 보시나요? 최근 트렌드를 봤을 때 아까 제가 이제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미국 국방부는 은연중에 지금 한국의 전자권 전환을 바랍니다. 이거는 사실 이게 보수 쪽에서나 진보 쪽에서나 깜짝 놀랄 수 있는 상황인 게 저도 이제 한국에서도 언론 기자를 했기 때문에 그때 있을 때까지만 해도 아 미국이 전자권 전환을 놓겠어? 약간 이런 관점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한국이 영국처럼 자기 책임을 잘하면서 이 중국의 한시 방향, 그 북한까지 포함해서 주도적으로 막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거치지 않고. 그러면서 봤을 때 그 얘기는 이제 모든 관점을 이제 부담 분담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북한과 전쟁 시에 이제 미국의 관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와주긴 하겠지만 이것은 너희의 안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고 희생 몸빵도 니네가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관점이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 고위 관계자하고 이제 인터뷰한 결과 이런 얘기를 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떠난 것과 우크라이나에서 그래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지원하는 거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거는 결국은 그 나라 국민이 자기 국방을 수호할 의지가 있었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미국에게 모든 거를 이제 맡기지 말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이 정말로 이제 싸울 의지가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지를 보여줄 때만이 미국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결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예전에 왜 한국을 지켜줘야 돼? 우리는 엄청난 솜씨를 잇고 있어. 한국은 부자 나라잖아. 이런 말 했던데 이 말의 진짜 뉘앙스는 뭐예요? 의미가 어떤 거죠?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거칠게 얘기했지만 많은 미 국방부 내 관계자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비용 부분에서 봤을 때 정말로 이제 계산을 하면은 핵자산들이 이제 한반도 올 때의 비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한국의 안보에 있어서 누가 더 많이 돈을 투자하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관점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미국의 관점에 있어서 봤을 때는 한국은 자기 안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많이 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기자님 모시고 안보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 들었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안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이제 제가 앞서 이제 한반도 천동설을 얘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미국 연방정부 기관에서 이제 일했지만 이제 국적은 한국인이고요. 제가 2006년도에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이제 한국군 장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얼마 전에 기일이 됐는데 이게 윤장호 하사죠. 저랑 같이
같이 이제 통역병을 근무했던 이제 전우인데 탈레반이 일으킨 이제 폭탄 테러로 이제 전사를 했습니다. 그게 베트남 전쟁 이후 최초의 한국군 전사 사례였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는데 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겪었던 일화는 이제 통역병이었으니까 미군 장교와 나눴던 대화 중에서 그 인상적인 것이 한 가지 있다면은 정말 고귀한 희생이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한국군은 지금까지 그 파병 기간 동안 한 명밖에 죽지 않았냐. 우리는 일주일 새에 10대 명 죽어나간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솔직히 많은 동맹국들이 후방에서만 생색을 내고 정작 이 문제, 9.11 테러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세계 테러 문제고 알카에다라는 것은 미국만 공격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가 모두 다 이제 관여해야 될 문제인데 미국만 지금 이제 피를 흘리고 있다는 부분을 이렇게 실토를 했어요. 그때 그분들이 이제 영관급이었는데 지금 뭐 다 장군은 워싱턴 DC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위 정책가들도 다 이제 승진한 케이스가 많거든요. 우리가 한반도 총동성을 겪는 동안 미국은 그 20년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이제 혈맹으로서의 미국이 아니라 네. 그 냉전 시대의 혈맹이 아니라 점점 이제 기회비용을 따지게 된 미국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국익은 무엇인지 좀 철저하게 따질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이제 안보와 세계 전쟁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관심이 가진 시기에 이제 기자님이 출간하신 이제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이 책을 보신다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오늘 만나요 저는 김동훈 기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